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술로 인하여 발생한 가족의 갈등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우이의 끔찍한 술버릇, 우리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명절을 맞이했을 땐 솔직히 설렘도 있었다. 시댁 식구들 모두 모여 차례 지내고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고 TV 속 가족 드라마처럼 그렇게 따뜻한 풍경이 펼쳐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환상은 딱 그 첫 해 설날 하루로 끝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20번이 넘는 명절을 거치며 나는 매번 시누이의 술 주정을 견뎌야 했다. 내 시누이, 그러니까 남편의 형수는 평소에는 그냥저냥한 사람이다. 말도 조곤조곤하고 요리도 잘하고 어른들 앞에선 깍듯한 척도 잘한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 소주 4병이 기본이다. 한 병째까진 그냥 기분 좋게 웃고 2병째부터는 슬슬 목소리가 커지고 3병째 들어가면 뭔가 하나 걸고 넘어지기 시작한다. 4병째쯤 되면 욕이 나온다. 그것도 아주 걸쭉한 욕. 야, 내가 뭔데? 네가 우리 집 귀한 장남 며느리 앞에서 뭘 그렇게 잘났다고 폼을 잡아. 그 욕이 내 귀에 들어온 게 처음은 결혼하고 둘째 명절이었을 거다. 그땐 뭐가 뭔지도 몰라서 그냥 멍하게 듣고 있었고, 다음 날엔 미안하단 말도 없이 멀쩡한 얼굴로 웃던 시누이를 보면서 아, 술 마시면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넘겼다. 근데 그게 반복되니까 사람이 무너진다. 처음엔 참고, 그 다음엔 무시하고, 그 다음엔 울고, 나중엔 집에 와서 벽 보고 한숨만 쉬고, 명절이 다가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그렇게 살아왔다. 작년 추석, 시누이는 또 소주 4병을 깠다. 큰 방에서 다 같이 모여 앉아 송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소리쳤다. 어휴, 저 여자 송편 싸는 것도 진짜 성의 없네.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 그 말 듣고 주위는 조용해졌다. 시부모님도 아무 말 안 했다. 남편도 고개만 숙였다.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 않았다. 나 혼자 그 자리에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그러더니 시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담배를 꺼냈다. 아니, 그것도 내 앞에서. 나는 깜짝 놀라서 말렸다. 형님, 여기 실례예요. 애들도 있고 어르신도 계시는데. 그러자 그 인간이 날 노려보면서 말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냐? 네가 우리 집 며느리야? 아님 뭐. 너 같은 게 뭔데 내 행동을 지적해. 손이 덜덜 떨렸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근데 더 참담한 건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반응이었다. 내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그저 조용히 숟가락만 놀리고 있었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형수한테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도 안 왔다.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시누이는 거실에서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 연기는 집 안을 꽉 채우고 있었고 나는 몰래 베란다 문 열고 바람을 쐬며 울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아침이 되자 시누이는 멀쩡한 얼굴로 아침밥을 먹었다. 전날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 못하는 척. 오히려 내 눈이 빨개진 걸 보고 어머,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애들한테 감기 옮은 거 아냐? 하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런 나를 내 자신이 미워졌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왜 누구 하나 나를 지켜주지 않는 걸까? 왜 남편은, 왜 시부모님은, 왜 아무도 시누이에게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 하지만 그해 겨울 작은 사건 하나가 내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시누이가 내 아이 앞에서 또 술 마시고 소리친 것이다. 초등학생인 우리 아들이 시누이가 내게 막말을 하는 걸 듣고 울었다. 그리고 나한테 물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그래? 왜 엄마한테 화내?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부서졌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아이 앞에서 그런 꼴을 또 당할 순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명절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기로 했다. 싸우더라도 부서지더라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신우이가 또 술을 마시기 시작한 설날 저녁. 네 번째 소주병을 따던 순간 나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섯이 되었을 때 신우이의 눈이 다시 변했다. 입이 풀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졌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야, 너는 진짜 볼수록 싸가지가 없어. 그 눈빛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째려봐.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했다.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신우이는 술잔을 내려놓고 나를 노려봤다. 뭐,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너 미쳤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지금껏 참아왔던 것도 모두 알고 계시죠? 형님이 술 마시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담배 피우고 욕한 것도 다 기억 못 하시는 척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만하려고요. 더는 안 당할 거예요. 남편은 그때서야 입을 열었다. 자기야, 그냥 조용히 좀 해. 지금 분위기.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분위기. 나는 20번 넘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참고 있었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날 위해 말한 적 있어요? 날 한 번이라도 보호해 준 적 있어요?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고개만 떨군 채. 신우이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 이제 말 좀 하네. 어디 얼마나 가나 보자. 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아이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끝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작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신우이의 담배 연기보다 뜨거운 내 눈물을 내 입으로 말하고 흘렸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이 지옥 같은 가족 모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로 했다.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다. 물론 시댁과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숨을 쉴 수 있게 했다. 신우이와 맞선 그날 밤 이후 시댁 식구들과 연락은 거의 끊겼다. 남편은 며칠간 말이 없었고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먼저 말 붙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그런 며느리 노릇은 끝이라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 설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음식을 장만하고 선물도 챙기며 분주했겠지만 나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은 가야겠지? 남편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버지 생신인데 가야지. 자기같이 가줄 수는 없을까?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난 당신 아버지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당신 가족과의 자리에서 나 혼자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건 이제 못하겠어.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결국 혼자 시댁에 갔다. 저녁 늦게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남편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한 통의 문자가 내 폰에 도착했다. 내가 우리 집 분위기 다 망친 거 알지? 이번엔 봐줬지만 다음엔 가만 안 있어. 신우이였다. 번호조차 저장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문장에 나는 다시 심장이 떨렸다. 분노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이 자책으로 변했다. 왜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작아지는 걸까?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예의는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싸늘했다. 네가 그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짐 싸서 나가면 그게 체면이 서겠니? 형수도 기분 많이 상했더라. 좀 더 참았어야지. 그 말을 듣고 난 알았다. 이 가족은 나를 이해할 생각조차 없다는 걸.
나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분위기 망친 문제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건이 터졌다.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신우이랑 좀 화해해라. 그렇게 갈라설 일도 아니지 않니? 나는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딱 한 번만 제발. 어머니, 부탁인데.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우리 집 거실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앉게 되었다. 시누이는 처음엔 웃으며 말했다. 야, 그날은 내가 좀 과했지. 술 먹고 그랬던 거 미안해. 근데 너도 좀 오바했어. 그런 걸로 짐 싸고 나가냐?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형님, 그게 단 한 번이었으면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지난 10년간 명절마다 형님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제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형님은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자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무슨 괴물이라도 된다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냥 가시는 제 인생에 형님이 발을 들일 자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게 며느리 입에서 나올 말이냐? 가족끼리 그렇게 선 그어놓고 살 거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미 선은 넘지 말았어야 했죠. 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형님이 술 마실 때마다 넘어서는 걸 지켜봤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저라도 선을 그어야겠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테이블을 세게 치며 소리쳤다. 야, 너 진짜 어디서 감히. 그 순간 남편이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형수, 그만하세요. 제발, 우리 집에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정적이 흘렀다. 시누이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너 지금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야? 남편은 말했다. 더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평범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시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말했다. 그래, 너네끼리 그렇게 잘 살아봐라. 언젠간 니들끼리 무너지게 돼 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다. 시어머니도 말없이 따라 나갔다. 그 순간 우리 집 거실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싸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방감 같은. 남편이 내게 다가와 말했다. 미안해. 진작 그렇게 못해줘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 우린 앞으로 우리 가족만 지키면 돼. 그날 이후 우리는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았다. 전화만 드리고 선물만 보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서운해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시누이와의 연락은 끊겼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악몽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시누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일상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어색한 얼굴로 말했다. 형수가 우리 아파트 근처로 이사 왔대. 바로 옆동.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노골적인 침범이었다. 그리고 그 주말 예고 없이 공포가 시작됐다. 밤 11시쯤이었을까. 현관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다. 인터폰을 보니 시누이가 서 있었다. 술에 잔뜩 취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야, 나왔어. 얘기 좀 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남편도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시누이는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너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하라고. 경비 아저씨가 올라와 그녀를 말리고 겨우 돌려보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주말, 또 그 다음 주말. 매주 밤이 되면 그녀는 술에 취해 나타났다. 처음엔 인터폰을 눌렀고 그 다음엔 문을 두드렸다. 어느 날은 창문 아래에서 담배를 피우며 욕을 퍼부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 올케, 남편 돈 다 빼돌려서 혼자 쓰는 여자야. 내가 봤어. 진짜야. 이웃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외출조차 두려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베란다 창문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놀라서 커튼을 열어보니 신우이가 돌을 던지고 있었다. 남편이 뛰쳐나가 말리려 하자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면서 말했다. 왜 다들 날 버려? 왜 나만 미워해? 그 말에 남편도 더 이상 참지 못했다. 경찰을 부르려 하자 신우이는 비틀거리며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말에 일어났다. 아침에 마트에 가려던 나는 차에 타려다 깜짝 놀랐다. 내 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과 함께 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옆 건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3시경 신우이가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돌을 던지고는 주저앉아 웃다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했고 정식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다. 남편은 침묵 속에서 서류를 함께 준비했다. 이젠 그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말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도 내 시누이야. 경찰까지 부르다니 가족을 이렇게 만드는 게 옳은 일이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더는 설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 나 자신과 내 삶이었다. 그날 이후 우리 아파트 입구에는 경비와 경찰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았다. 신우이는 그 뒤로 자취를 감췄지만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불면증과 공황 증세에 시달렸다. 그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10년을 참았고 모든 모욕을 견뎠다. 이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를 지키는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한동안은 평온했다. 아니, 평온한 척하면서 살았다. 신우이가 집에 쳐들어온 일 이후 경찰 신고와 접근 금지 신청, 그리고 그 이후로 감감무소식. 고요한 일상이 돌아왔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나도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고 어느 날 오랜만에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다. 동네가 아닌 일부러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미용실이었다. 익숙한 동네에서조차 신우이를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마, 정말 설마였다. 시술 중 거울로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 분명 신우이였다. 쇼컷 머리를 하고 익숙한 걸음걸이.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어깨가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 사람도 나를 본 것 같았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미용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간신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그냥 갔구나. 머리에 파마약을 바르고 기다리며 나는 잠시 평온한 시간을 기대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깨졌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한 소주 냄새가 확 풍겼다. 고개를 돌리니 만취한 신우이가 미용실 안으로 비틀비틀 걸어 들어왔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있고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술을 또 마신 모양이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사람들도 당황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미용실 직원도 나와 신우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긴장한 눈빛을 띄었다. 신우이는 내 쪽으로 뚜벅뚜벅 다가왔다. 야,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네가 뭔데?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드라이기를 들어 내 머리를 내리쳤다. 주위가 술렁였고 직원이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다. 왜 나만 미친 사람 만들려고 해? 다 네 탓이야.
네가 우리 가족을 다 깨뜨렸어. 눈빛은 정말로 말 그대로 광기였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순간 나는 진심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현실이 되려 했다. 갑자기 가위를 집어들고 내 쪽으로 다가오던 신우이. 나는 순간적으로 의자에서 몸을 피했지만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머리에 약이 묻은 상태라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다. 그 순간 이대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다행히 미용실 직원들이 재빨리 신우이를 붙잡았고 누군가가 경찰에 이미 신고한 상태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고 신우이는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다. 나는 경찰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집에 찾아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하고 차량 유리를 부순 일들, 그리고 이번 미용실 사건까지. 경찰은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응급입원 조치 가능합니다. 나는 처음 들었다.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술에 취해 타인을 위협하거나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 정신과적 판단 하에 응급입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는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코올 의존 장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사회적 위험성 판단 하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그제야 나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한동안 긴장했던 몸이 조금은 풀어졌다. 남편은 병원에 찾아가지 않았다. 그 역시 한계였다. 나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나갔고 그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신우이는 내 삶에서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정말 많은 시간이. 집 앞에서 돌을 던지던 신우이, 미용실에서 가위를 휘두르던 신우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날마다 공포로 몰아넣던 그녀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 분노 조절 장애. 가족 모두가 결국 그녀의 입원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녀는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다.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쯤은 면회 가야 하지 않겠니?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가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치료도 잘 받고 있고 상태도 많이 호전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 때문에 결국 나는 마음을 접었다. 연애 날 병원 대기실에 모인 가족들 사이엔 어색한 정적만 흘렀다. 그 긴장감을 깨고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타났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부은 눈밑과 깡마른 뺨이 그동안의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힘없는 눈동자엔 미안함이, 후회가, 그리고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정말이에요. 그녀는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말했고 특히 내 앞에서는 손을 덜덜 떨며 사과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토록 당했는데, 그렇게 괴롭힘 당했는데, 막상 그런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미움도 분노도 그 순간만큼은 흐려졌다. 면회가 끝났다. 가족들이 하나둘 병원 밖으로 나갔고, 나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나가려 했다. 그 순간 신우이가 나에게 바짝 다가와 귓속말을 속삭였다. 넌 내가 나가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대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갑자기 무릎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흐느끼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예전의 그 광기 어린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병실 안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 불안 속에 산다. 문득 울리는 초인종 소리, 창밖에서 들리는 고성, 골목을 걷다가 마주치는 비슷한 뒷모습만 봐도 심장이 멎는 것 같다. 그녀가 나올까봐 무섭다. 아니, 그녀는 언젠가 분명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기다리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